1801년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에 도착했다. 그의 나이 40, 인생의 정점에 다가가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조정의 중심에서 국가의 질서를 문장으로 설계하던 사람이었다. 제도가 작동해야 할 이유를 논리로 설명하고 왕의 신뢰를 한몸에 받던 명신이었다. 그러나 유백길 위에 오른 순간부터 그를 설명하던 모든 화려한 문장은 소멸되었다. 이제 남은 이름은 죄인 정약용.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밀려났다. 강진은 작았다. 지도에서도 실제로도 그러했다. 죄인 정약용을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천주교를 믿는 대역죄인이라며 멀리했고 관아의 감시는 서늘했다. 유배 초기의 생활은 처참했다. 거처는 안정되지 않았고 식량은 늘 부족했다. 그가 겨우 몸을 의지한 곳은 마을 변두리 주막의 작고 후미진 뒷방이었다. 그곳은 비를 막을 수 있을 만큼의 벽과 몸을 누빌 수 있을 만큼의 바닥을 겨우 갖춘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사람이 없었다기보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기가 감돌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막막함이 먼저 와 있었고 밤이 되면 지독한 고독이 다시 곁에 누웠다. 가족은 멀리 서울에 남아 있었고 편지 한 통을 주고받는 것조차 관례와 허락의 대상이었다. 말은 줄었고 침묵은 형벌처럼 늘어났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사람은 그저 혼자 남겨질 뿐이다. 유배 초기의 정약용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생각은 시작되기 전에 멈췄고 기억은 방향을 잃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그저 무겁게 쌓여만 갔다. 그는 자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 무력감이 자신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관직에서의 영광, 정조 임금과의 대화, 개혁을 향한 열망, 그 모든 기억이 유배지의 축축한 습기 속에서 썩어가는 것 같았다. 정신의 붕괴는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그를 파고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붓을 든다. 거창한 학문적 포부나 복수를 위한 다짐어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거대한 정적 속에서 자신이 영원히 사라질 것 같다는 생존을 향한 막연한 감각이 먼저였다. 그는 하루의 일과를 적었다. 눈앞의 풍경으로 옮겼고 정리되지 않은 문장을 있는 그대로 두었다. 그 글들은 당장 아무에게도 보여질 필요가 없었고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붓을 쥐고 글을 쓰는 시간만큼은 멈춰있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외로움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그러나 종이 위에 먹을 찍어내리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아직 여기에 존재한다는 감각이 분명해졌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1년, 2년, 그리고 10년. 강진에서의 18년은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루하고 끝없는 반복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정약용의 책상은 점점 좁아졌다. 종이는 쌓였고 문장은 단단해졌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한 고찰, 형벌과 정의의 경계, 국가라는 거대한 장치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 그는 이 글들이 언제 세상 밖으로 나갈지 혹은 누군가에게 읽히기나 할지 알지 못했다. 어쩌면 이 원고들이 자신의 유배지와 함께 흙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썼다. 어떤 날은 온종일 한 문장을 붙잡고 씨름하다 해가 졌고 어떤 날은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붓을 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쓰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았다. 유배 중 그는 고향에 남겨진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쓴다. 아비 없이 자라며 패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던 아이들. 정약용은 그들에게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값싼 희망을 팔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늘할 정도로 엄격하게 교육했다. 그는 아들들에게 독서에 정진하고 몸가짐을 올바르게 할 것을 끊임없이 주문했다. 천리는 돌고 도는 것이니 한 번 넘어졌다고 반드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식들이 청운의 뜻을 꺾지 않도록 격려했다. 그의 편지는 방법에 가까웠다. 감정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고난을 대하는 아버지의 처절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선비가 책을 읽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는 말은 사실 자신을 향한 주문이기도 했다. 정약용은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었다. 그도 여러 번 무너졌고 여러 번 절망했다. 소갈증과 눈병이 그를 괴롭혔고 아들의 죽음을 전해들어야 했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문득문득 그를 덮쳤다. 그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결코 건너뛰지 않았다. 다만 그는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한 선택, 다음 하루를 넘기기 위한 지독한 반복. 그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지속들이 18년이라는 시간의 성질을 바꾸어 놓았다. 형골로 시작된 18년은 한 인간의 사유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층위의 밀도가 되었다. 그는 고립을 사색의 기회로 전환했고 학문적 열정으로 승화시켰다. 그의 저술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고통을 재료 삼아 빚어낸 생존의 증거였다. 1818년 가을, 정약용은 마침내 강진을 떠난다. 마흔에 내려왔던 사내는 57이 되어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기를 그는 유배지에서 보냈다. 하지만 그는 빈손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500권이 넘는 원고가 들려 있었다. 물론 숫자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견뎌온 18년이라는 시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글이라는 형태로 온전히 살아남아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유배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여전히 강진의 들판고 조선의 산천을 떠돌며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정약용을 가르침을 듣는다. 그것은 단지 그가 위대한 학자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책에 담긴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가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낸 방식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매일매일의 직장생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 아직 공부할 날이 많이 남은 자녀들에 대한 뒷바라지, 불안한 정년을 대비하기 위해 뒤늦게 시작한 자격증 공부, 그리고 내가 돌봐드려야 하는 편찮으신 부모님. 마치 유배지에 있던 정약용이 그러했듯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처럼 다가온다. 우리는 그를 통해 자신이 처해 있는 고통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다. 그 안에서조차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그가 택했던 끝없는 리듬과 지속성의 힘에 대해서 말이다. 그의 글은 감동이나 교훈을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보여준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자신만의 유배지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설명할 수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막막한 시간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않는다. 대단한 다짐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의 가능성을 남길 뿐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 시간을 채우는 당신의 행동에 따라 시간의 성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정약용은 처음부터 18년을 견디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오늘 하루 자신의 종이 위에 의미 있는 한 줄을 남겼을 뿐이다. 그 작고 미미한 저항이 모여
18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는 고통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 단지 고통이 자신을 전부 삼키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정약용의 붓을 떠올려 보라.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당신을 오늘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하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은 사라지지만 당신이 오늘 남긴 아주 작은 흔적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혼자였지만 그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결국 세상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코 혼자가 아닐 수 있다. 우리의 오늘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해낸 한 발자국의 그 어떠한 행동이, 노력이, 시도가 훗날 성공적인 기록의 첫 페이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